민주당을 출입을 제가 오래 했는데 야당의 데스크, 저는 야당의 말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뎠냐고 말씀하시죠. 뭐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도 그때 본인이 훈련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바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죠. 문제 삼아서 오늘 정오부터 남북 간의 모든 통신 연락망 차단,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한 2시간 지났으니까 실행이 되고 있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네.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27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선언에 보면 비무장지대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특히 이제 확성기 방송하고 전단 살포를 5월 1일부로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북측은 민감하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에 의한 전단 살포 문제가 이제 뇌관이 된 셈이죠.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합의했던 내용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북측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그래서 직접적인 액션의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 매체에서는요, 이번 통신선 모든 차단 폐기의 지시 주체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랑 김영철 중앙당 부위원장을 특정했어요. 예, 예. 뭐 두 사람이 사실상 지금 대남 관계를 지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특히 이제 우리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상의 대남 관계 총책으로 부상을 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지금 취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윤 의원께서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준비위원으로 활동했고요. 당시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남측에 왔었잖아요. 예, 만났었잖아요. 네. 긴밀하게 협의됐을 텐데 지금 김여정 그 부부장 지난번에 특사 이후에 여러 권력 지형에서 이제 변화도 있을 텐데 그때 만나봤을 때 느끼는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전면에 나선 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인상하고 지금의 뭐 위치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상당히 예의 바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순박한 그런 인상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북 관계를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상당히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 세 차례에서 실무 책임을 했던 것이 바로 윤건영 당시에 이제 국정 정확히 상황실장인가요? 맞죠? 네. 상황실장 이번 사태에 대해서 최소한 안전판 기능을 하는 군 통신선도 끊기로 한 것 무겁게 봐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군 통신선이라는 게 이제 우발적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이 안전판인데 거기까지 차단을 했다는 이야기는 북측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절 조치를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로 보이고요.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두 개의 이 남북 공동 선언이 있었습니다. 4월 27일 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달에 있었던 평양 공동선언이 있는데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우리 그 합의 내용이 물론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의선, 동해선, 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엔 제재 막혀서 한 발짝도 지금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측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치는
이건 남측에서 남측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막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청와대하고 노동당 본부랑 연결되는 한 라인까지 좀 끊어버리니까는요. 뭔가 그 조치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또 앞으로 추가 조치도 이제 예고한 상태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온은 최근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로 이제 활동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남북 관계가 뭐 보시다시피 너무나 이 안타까운 그리고 꽉 막힌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이사장하고 이제 저하고 몇몇 의원들이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물꼬를 좀 터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문협이라는 단체는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해서 북한의 저작권을 중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민간 차원의 교류, 연결,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인도적인 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구상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 모든 통신 연락망이 끊기면서 뭐 긴장이 고조가 되게 되면 이럴 때는 경문협의 역할 부분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물꼬를 좀 트시는 역할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윤영찬 의원 하게 되면 제가 한번 떠오르는 항상 인물이 있잖아요. 네. 누구신지 아시나요? 이낙연 바로 전 총리 이낙연 지금 의원인데요. 예. 과거 이 의원에 대해서 우리 윤영찬 의원이 언급한 화면이 좀 있어요. 한번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영찬하고 다니면 본인이 좀 낮게 보인다, 돋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뭐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인데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예. 네, 이낙연 의원과는 동아일보 선후배 기자로 활동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초대 국민소통 수석으로 활동하면서 호흡도 많이 맞췄잖아요. 예, 뭐 아마 총리실하고 청와대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이 정부의 초대 총리 또 초대 국민소통 수석으로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예. 뭐 우리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기자 시절부터도 아주 뭐 이 업무에 있어서는 거의 이 호랑이과는 아닌데 너무나 세밀하시고 완벽주의자셨어요. 예. 그러니까 초년병 정치부 초년병 기자인 저는 어떤 이 양반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뭔가 받기가 싫은 그런 느낌들도 있었죠. 근데 그 덕에 하여튼 기자로서 적응하는 데는 굉장히 빨리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호랑이가 아니면서 촘촘하고 깐깐한 뭡니까? 사기나 뭐 이렇게 퓨마 이런 겁니까? 뭡니까? 글쎄요. 제가 느낌이 있잖아요. 예, 뭐 전화가 걸려오면 삐삐가 오죠 옛날에는. 예, 이제 삐삐가 오면 페이저가 오면 제가 전화를 이제 해야 되는데 또 뭔가 기사를 써놓은 어떤 지점에서 이분이 이 기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절대 흥분하지 말고 잘 받아야 되겠다. 이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그 이낙연 총리를 만나고 싶은 의원을 만나고 싶은 분한테 꼭 얘기한 게 낮에는 얼굴을 보이지 마시고 가급적 밤에 보이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막걸리를 잘 드시고 혹시 술을 좀 매개로 해서 하라는 이야기 무슨 의미입니까? 예, 뭐 막걸리를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밤에 이제 우리 이낙연 전 총리를 뵈는 분들은 다들 놀랍니다. 네. 낮에 만났을 때하고 전혀 이미지나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로맨티스트적인 기질들이 있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시면 즐겁고 그다음에 많이 웃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최근에 그 언론 출신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도 의원들과도 초선 중진 의원들과도 이제 이낙연 총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근데 또 윤 의원께서는 그 이낙연 의원한테 당권 꼭 도전하시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일부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앞서서 디지털 소통 본부장으로 활동하셨나요? 그래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혹시 이낙연 어떤 대권에서 그림을 좀 그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지금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언론인 모임은 이제 언론인 출신들 의원들이 계시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한 번도 같이 모인 적이 없거든요. 예. 마침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계시고 해서 이게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네. 그리고 막걸리 한잔 합시다라는 이제 모임으로 갔었고요. 이 자리에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본인들이 개별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이 모임 자체를 정치적인 어떤 동기로 연결시키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언론인 출신 의원들하고 모임을 좀 정례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예, 좀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모임들은 정례화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례화가 뭔가 목적성을 가진 정례화가 아니고 저희들끼리 재밌게 좀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중에 초선 의원들도 꽤 계시거든요. 예. 초선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직은 좀 어리버리한 상황이라서 좀 배우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뭐 침묵으로 시작해서 침묵을 뭐 이렇게 단단히 하면서 또 뭐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런 가능성 배제 안 하는 거죠? 네, 뭐 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우리 이 여러분의 모임들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순수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유니언 하면은요 언론 홍보 소통 전문가로 꼽힙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뭐뭐뭐 TV, 뭐뭐뭐 라이브 이런 게 이제 요새는 일상화돼 있지만은 문재인 TV를 좀 기획해서 만들었고요. 또 청와대 라이브 또 이런 것도 좀 출범시켰고요. 상당히 평가는 있는데요. 예, 뭐 아무래도 소통이라는 것도 예. 세상이 바뀌는 데 따라서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네, 제가 우리 2017년 문재인 캠프의 SNS 본부장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1번가라든지 뭐 이 파란을 일으키자라든지 여러 예. 가지 기획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수용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컨텐츠로 전환시키고 예. 특히 주목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의 참여가 본격화될 수 있는 시점에 왔다. 특히 2017년 우리는 이제 촛불을 통해서 조기의 대선을 치렀고 네. 그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너무나 높았던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죠.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민청원이라는 걸 기획을 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의제를 이제 아젠다 세팅이라고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 의제를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국민청원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 좀 국민청원 얘기 지금 답변에 나왔으니까 질문 드릴게요. 국민청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요. 최근에 뭐 5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식의 부작용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부작용도 있었고 저희 때도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걱정들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이제 허위의 뉴스를 뭐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욕설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내부적으로 토론도 있었습니다. 토론이 있었는데 일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은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만이 전파하고 의제를 만드는 예. 데 익숙해져 있었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1인 미디어 시대고 또 모두 다 이 휴대폰을 통해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일종의 프로슈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이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거를 뉴스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미디어라는 것이 뭐 제작 생산자 자기들의 입장 주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 1인 1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가장 높은 권부에도 직접 자신의 의견을 내서
그걸 여론화할 수 있는 기능을 확장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유니언 하면은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유니언이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이었을 당시에 이 디지털 소통센터에 주문한 내용이 어려워서 그 직원들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뜨겁대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뉴미디어 비서관실의 슬로건입니다. 재밌고 읽어볼까요? 재밌고 진지하면서도 호소력 있으며 확산력 있는 컨텐츠. 네, 윤영찬 수석께서 회의 시간마다 강조를 하는 우리 실의 뭐 사훈이라면 사훈, 슬로건이라면 슬로건이고요. 어렵습니다. 재밌고 진지하고 호소력 있고 확산력 있고.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뜨겁다는 수식어가 이상한 게 붙어 있는 건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만드는 컨텐츠 하면 네. 뭐 보통 선입견을 갖기가 쉽죠. 무겁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일방적이고 이제 그런 개념들을 싹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 소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소통센터의 직원들에게 제가 주문했던 부분들이 우선 우리 국민들이 재밌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가벼웠기만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 진지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호소력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확산력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다 보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된 것 같습니다. 달콤하고 쌉쌀하고 시큼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맛이 겹쳐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많은 분들이요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 사진 한 장 많이 기억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셔츠 입고 옆에 이렇게 아메리카노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뭐 경례인가요? 청와대 바뀐지 산책하는 게 나오는데 그 일기 저기에 등장한 인물들 어떻게 됐어요? 소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각자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서로 이제 다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 당시가 이제 저희가 첫 출근을 해서 대통령님과 이제 상견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그럼 산책이나 할까요? 네. 하면서 커피를 들고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청와대의 모든 수석들이 세팅이 되기 전입니다. 예. 처음에 들어왔던 가장 먼저 들어온 수석들, 비서실장, 그다음에 대통령님이 함께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예. 산책을 했던 것 같고 그때 그 시절이 정말 그립습니다. 예. 너무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었습니다. 의정 활동하셔야지 또 돌아가시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아련한 추억이지만요. 또 저기서 또 힘을 얻으시겠죠. 네, 또 좋은 그렇습니다.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